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도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르바이트, 즉 알바를 많이 하셨나요? 참고로 아르바이트는 일, 노동, 업적, 근로 등의 뜻을 가진 독일어인 아르바이트를 우리말처럼 사용하는 말이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나름 다양한 곳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제가 맨 처음으로 알바한 곳은 어딜까요? 어디에서 했을 것 같아요? 자, 맨 처음 알바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어요. 그곳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 입학 전까지 시간이 약 3개월 정도 남아 있었는데 남은 시간 동안 공부는 하기 싫었거든요. 그렇다고 집에서 빈둥대고 있는 건 또 싫기도 해서 처음으로 이력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알바 중개 사이트인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으로 여러 군데에 지원을 했죠.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력서를 작성했던 만큼 분명 많이 어설프고 별다른 내용도 없었을 텐데 신기하게도 두 군데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한 군데는 카페였고 다른 한 군데는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어요. 처음 면접 보는 거라 긴장을 분명 많이 해서 대답할 때 횡설수설했을 텐데 여튼 면접의 결과는 두 군데 다 합격이었어요. 그런데 두 군데 모두 3개월 수습 기간이라는 게 있다며 그 당시에 최저임금 시급보다 더 적게 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약 13년도 전에 최저임금 시급이 1시간에 4,320원이었는데 수습 기간에는 약 3,500원 정도를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지? 내가 나이가 어리고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한테 사기를 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실제로 수습 기간이라는 게 있다며 그 기간에는 최저시급을 다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아무리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시급의 90%는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런 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여튼 뭐 우선 돈보다도 돈을 벌어보는 경험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죠. 왜냐면 시급을 200원 정도 더 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하는 서버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어서 그랬는지 맨 처음 손님에게 주문을 받았을 때는 엄청 설레고 긴장하며 주문을 받은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첫 주문을 받을 때의 심정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조금 과장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대답을 기다리는 수준 정도지 않았나 싶네요. 여튼 첫 알바를 하면서 알바 간의 주먹 다짐도 받고 사장과 요리사가 싸워서 요리사가 무단 결근을 하는 등 사람 간의 다양한 갈등을 직접 봤는데요. 이를 보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죠. 그렇게 돈 버는 게 쉽지 않음을 알게 해준 제 첫 알바는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끝이 났답니다. 두 번째 알바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친 뒤 부산에서 나름 유명한 뷔페에서 일한 거였어요. 나름 3개월의 경력직 서버였잖아요. 그래서 그 경력을 살렸죠. 여튼 이번에도 마침 군대 가기 전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입대 전에 국내 여행을 가고 싶어서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어요. 뷔페에서 일하며 저는 사람들이 테이블에 음식을 다 먹고 남겨놓은 접시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주방에서 설거지만 미친 듯이 해보기도 하고 뷔페 안에 있는 키즈 카페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키즈 카페에서 일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잘 놀고 있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되니까 몸이 무척 편했거든요. 물론 애들이 갑자기 장난감을 어지를 때는 제가 치워야 하긴 했지만 그 정도야 뭐 뷔페 안에서 테이블에 올려진 접시를 치우는 거에 비하면 큰 힘이 들지 않았으니까 훨씬 편했죠. 귀여운 아기들을 보는 것도 힐링이 되기도 했고요. 아, 참고로 뷔페에서 일할 때는 최저 시급보다 돈을 더 받으면서 일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때 새삼스레 느꼈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되도록 최저임금 시급 이상을 주는 곳에서 일을 해야 나도 기분이 좋고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수습 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 시급보다 많이 받으면 받았지 절대 적게 받으면서 일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 곳은 아예 지원조차 안 했으니까요. 세 번째로 해본 알바는 백화점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사은품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시작한 알바였죠. 참고로 관리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저는 매니저가 아니라 그저 흔하디 흔한 알바였기 때문에 백화점의 고객센터 뒤에 있는 창고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수백 수천 개의 사은품을 행사장으로 옮기거나 주차장에 도착한 사은품을 창고에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였죠. 아무래도 많은 수의 사은품을 옮기는 일이다 보니 옮길 때는 힘을 많이 쓰긴 해야 했지만 창고에 대기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의외로 편하게 일했던 알바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창고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죽이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때 또 깨달았죠. 돈이 정말 급한 상황이나 반대로 돈을 많이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거나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일이거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일이거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자고요. 네 번째 알바는 영화관이었어요. 영화관에 알바를 지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영화관에서 알바를 하면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한 달에 10번만 볼 수 있다는 제약이 있긴 했는데 10번이면 3일에 한 번씩 보는 거니까 마음껏 보는 거죠 뭐. 실제로 알바하는 동안 아무리 많이 봐도 한 달에 8번 본 게 제 최고 기록이었어요. 두 번째는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관에서 알바를 할 당시에는 영화관 알바생끼리 사귀는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기에 저 또한 설레는 마음으로 알바를 지원했고 합격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신기한 게 분명 알바생끼리 사귀는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더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영화관에서 일하는 동안 연애는 무슨 영화만 정말 열심히 보면서 놀았죠. 여튼 영화관에서는 티켓 판매, 매점에서 팝콘이나 스낵 판매, 티켓 확인 후 상영관 안내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매점에서 근무가 끝나면 카라멜 팝콘을 엄청 만들어서 그런지 마치 카라멜로 샤워한 것처럼 온몸에 카라멜 팝콘 냄새가 다 배겼어요. 그러다 보니 근무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산책하는 강아지나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가면 달콤한 카라멜 냄새 때문인지 저를 쳐다보는 일이 꽤 많았어요. 아, 그러고 보니 영화관에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요. 제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추석이 있었거든요. 저도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영화관에 영화를 많이 보러 가요. 그걸 영화관도 알고 있으니까 명절 때는 대부분의 알바생들을 출근시키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아직 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기에 매점에서 오징어 버터구이 담당이 되었어요. 참고로 오징어 버터구이 담당은 쉽게 말하면 손님들이 오징어 버터구이를 주문하면 오징어를 굽는 기계에서 버터가 칠해진 오징어를 굽는 일을 하는 건데요.
진짜 저는 그날 이러다가 오징어가 지구에서 멸종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할 정도로 미친 듯이 오징어를 구웠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여튼 이런 기억도 있긴 했지만 영화관 알바는 제가 했던 알바 중 제일 재미있었던 알바였어요. 물론 오징어를 굽는 일이 재미있었다는 건 아니고 바로 같이 일했던 사람들 덕분이죠. 나이를 떠나서 무엇보다 성격이나 마음이 저와 잘 맞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알게 됐죠. 어떤 일이라도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힘든 일도 덜 힘들게 느껴지고 그 자체로 재미있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참고로 제가 영화관에서 만난 인연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을 복수 전공하게 되었다는 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 모르신다면 제 두 번째 영상인 한국어 선생님이 된 이유를 보면 알게 될 거랍니다. 여튼 이렇게 즐거웠던 영화관 알바도 결국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를 하러 가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영화관 다음으로 제가 한 다섯 번째 알바는 한국이 아닌 바로 캐나다에서 캐나다의 대표 프랜차이즈 카페인 티몰튼에서 일한 거였어요. 티몰튼이란 곳을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티몰튼은 캐나다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을 정도로 유명한 커피와 도넛을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이에요. 티몰튼이 없는 지역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데다 가격이 저렴하고 맛도 있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여튼 저는 넉넉하게 돈을 들고 캐나다로 떠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캐나다에 도착한 지 한 달 안에 일자리를 무조건 구해야 했는데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서 한국에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절박해지더라고요. 대학교를 큰 마음을 먹고 휴학해서 온 캐나다인데 온 지 두 달도 못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니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하고자 온라인은 물론 직접 가게, 카페, 편의점 등에 방문해서 그곳이 사람을 구하든 구하지 않든 이력서를 주고 나왔어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 30군데가 넘는 곳에 직접 방문해서 이력서를 돌렸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알바를 구하기 위해 직접 편의점이나 가게, 카페 등에 방문해서 이력서를 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물론 이렇게 직접 이력서를 주는 게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죠. 그래도 어떻게든 멘탈을 부여잡고 묵묵히 구직 활동을 2주 정도 하다 보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네 군데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온 곳은 스시 레스토랑, 서브웨이, 카페 두 곳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한 곳은 무조건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영어를 준비해서 면접을 보러 갔죠. 그 결과 티몰튼에 합격해서 캐나다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진짜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기뻤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합격의 기쁨은 잠시, 합격을 했더라도 일을 못하면 가차없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일을 빨리 배우고 습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참고로 저는 손님에게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드는 일을 담당했는데요. 여튼 최대한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고 어떻게든 일을 잘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가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실수로 커피팟을 깨트렸는데 그 순간 저는 그때 세상이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일하던 분들이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보니 티몰튼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가게는 엄청 바쁜 곳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볼 수 있지만 2015년도에는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가게가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드라이브 스루라는 건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던 건데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 정말 신기했었죠. 물론 신기한 건 잠시였고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곳은 그만큼 손님들이 엄청 오는 곳이라서 엄청 바쁘게 일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두 번째는 캐나다에서 파는 도넛은 엄청 달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도넛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도 자주 사 먹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국이랑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넛이 엄청 단 거예요. 도넛 하나만 먹으면 몸 안에 있는 피가 설탕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티몰튼만 그런가 싶어서 마트에서 판매하는 도넛도 먹어봤고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파는 도넛도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같이 엄청 달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도넛은 설탕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캐나다 사람들은 커피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커피가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짜로 특히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 때는 거짓말 안 하고 주문하려는 줄이 그냥 콘서트장인 것처럼 늘 줄 서 있어요.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회사 입구에서 무조건 커피가 있어야만 통과시켜 주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사서 출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기다리면서 커피를 사 먹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저도 알게 되었죠. 그들에게 커피라는 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그들의 루틴이며 삶의 일부분이며 삶을 즐기는 하나의 요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알바는 캐나다의 퓨전 레스토랑에서 에피타이저 담당 요리사로 일한 거였어요. 이곳은 제가 캐나다에서 만난 친구가 저를 추천해줘서 면접을 보게 된 곳이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가 새로 오픈할 레스토랑에서 서버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주방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면접을 보게 됐는데요. 면접 때 저에게 요리는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는지, 무슨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재료 손질은 많이 해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면접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양파를 단 한 번도 손질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 수 있는 요리도 라면이나 계란찜? 딱 이 정도만 요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솔직하게 내 요리 실력을 밝히면 바로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조금 과장하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죠. 대학교를 다닐 때 혼자 살았기 때문에 비빔밥 같은 음식을 많이 해서 먹었다고 말이죠. 실제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혼자 살면서 간단한 건 만들어 먹긴 했거든요. 물론 비빔밥에는 여러 재료가 들어간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재료 손질부터 해서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중 하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가 비빔밥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완성된 비빔밥 재료들을 항상 챙겨줬기 때문에 저는 그저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어서 비비기만 하면 비빔밥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음식에 대한 질문이 끝나고 다음으로 제 취미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내 취미는 한국에서 셰프들이 요리하는 방송을 보는 거다와 같이 말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던 시기에 한국 셰프들이 요리하는 방송인 냉장고를 부탁해가 정말 재밌고 유명해서 저도 즐겨 봤었거든요. 물론 보기만 하고 셰프가 알려주는 대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먹진 않았지만요. 여튼 자신감 있는 제 대답이 통했는지 합격을 하게 됐죠. 그 이후에는 합격 소식을 들은 그날 바로 양파를 사와서 처음으로 양파를 썰어보며 볶음밥을 만들어 보는 등 요리 연습을 엄청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튼 그곳에서 저는 에피타이저를 담당하며
연어 샐러드, 두부 샐러드, 그냥 샐러드, 비프 카르파초와 같은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네, 이건 여담으로 나중에 저를 면접 본 셰프로부터 제가 합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요. 요리를 잘 못하는 건 알았지만 어차피 새로 오픈하는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가르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국에 있었을 때 뷔페에서 디시워셔를 해본 경험과 면접 때 자신감 있는 태도가 좋았다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이 레스토랑에서 일한 이후로는 실제로 요리 만드는 걸 좋아하게 되어서 지금도 요리를 만들어서 먹고 그러죠.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했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공유한 경험 외에도 몇 군데에서 더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